안녕하십니까. 한준희 교수님 연구실의 전현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Flexible Robotics Scheduling with Graph Neural Network Based Deep Reinforcement Learning 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저널 오브 매뉴팩처링 시스템의 2025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처음으로 인트로덕션입니다. 먼저 로봇셀의 발전 형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보시다시피 A 부분은 단일 품종이 고정된 순서로 이동하는 전통적인 플로우셀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공정을 수행하는 병렬 기계가 추가되어 부품 순서와 로봇 작업 순서를 함께 결정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 본 논문에서 다루는 세 번째 구조에서는 작업별 공정 경로가 다르고 각 공정을 여러 호환 기계 중에 하나에 배정할 수 있는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따라서 공정 순서, 기계 배정, 로봇 운송을 동시에 결정해야 하므로 스케줄의 복잡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 그래프 기반 GNN PPO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련 연구입니다. 로봇의 스케줄링은 기존에도 다양한 형태로 연구되어 왔으나 먼저 단일 부품 유형 로봇셀의 경우에서는 공정 흐름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로봇의 작업 순서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확해법이나 휴리스틱 기반으로 많이 연구되었고 일정 수준의 성능 개선이 가능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다품종 로봇셀 문제로 확장되면서 문제가 NP-하드 문제 종류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부품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부품 순서와 로봇 작업 순서를 함께 고려해야 했고 이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NP-하드 문제를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 정확해법 대신에 휴리스틱, 메타 휴리스틱, 그리고 DQN 같은 강학습 기반 방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플로우셀 구조나 대량 생산 환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제품 간 공정 경로가 크게 교차하지 않거나 기계 유연성이 제한적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본 논문에서 다루는 플렉시블 로보틱 셀은 제품마다 공정 경로가 다를 수 있고 각 공정도 여러 호환 가능한 기계 중에 하나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운송 로봇의 적재 용량, 중간 버퍼가 없는 조건, 그리고 데드락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스케줄링 난이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표 1을 보면 기존 연구들은 싱글 파트 타입, 멀티 파트 타입, 잡샵셀 등을 다루었지만 본 연구는 플렉시블 머신, 로보틱 캐파, 투어 몰, 프로세스 라우트 프로세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차별점은 유연 로봇셀 환경에서 여러 캐파를 가진 운송 로봇을 고려하고 이를 GNN 베이스의 PPO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점입니다. 본 논문의 생산 시스템은 인풋 스테이션, 그다음 여러 기기, 아웃풋 스테이션으로 구성됩니다. 작업은 하나의 운송 로봇에 이동하고 각 작업은 공정 순서는 고정되어 있지만 각 공정에 호환 가능한 여러 기계 중에 하나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송 로봇의 용량은 동시에 운반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최대 작업 수를 의미합니다. 또한 중간 버퍼가 없기 때문에 가공이 완료된 작업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계가 계속 점유하게 됩니다. 즉, 옮겨야지 그 해당 기기에서 처리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처리 시간과 운송 시간은 결정적으로 주어지며 최종 목적은 전체 작업의 마지막 완료 시점인 메이크 스팬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종 디스정티브 그래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공정 노드 집합인 O는 각 작업의 처리 단계를 나타내며 가상 완료 노드인 OIE는 최종 작업을 해소하여 출력소로 운반하는 과정을 표현하고자 노드로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기계 노드 집합 M에는 실제 기계뿐만 아니라 스타트와 엔드도 포함됩니다. 커넥션 아크는 동일 자본 내부의 고정된 공정 순서를 나타냅니다. 반면 페어드 디스정티브 아크는 기계 배정과 운송 행동을 나타냅니다. OIJ에서 NK로 이동하는 작업은 기계로 운송하여 가공을 시작하는 행동이고 NK에서 OIJ 플러스 1로 옮기는 것은 과거 가공 완료 작업을 기계에서 해소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스케줄링 과정은 시간에 따라 실행 가능한 아카를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프 모델을 강화학습 스케줄링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단계에서 시뮬레이션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스케줄링 에이전트를 오프라인으로 학습합니다.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학습망, 신경망의 현재 상태를 입력받아서 빠르게 행동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은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로 모델링됩니다. 상태는 작업 기계 로봇 정보가 포함된 그래프이고 행동은 실행 가능한 운송 아크 또는 웨이트입니다. 보상은 새롭게 시작된 가공 시간에서 다음 이벤트까지 발생한 전체 기계 유효 시간을 뺀 값입니다. 에이전트는 누적 보상 최대화하면서 기계 유효 시간과 메이크 스팬을 줄이는 정책으로 학습합니다. 다음으로 시간 t의 상태 st는 작업 기계 운송 로봇의 현재 정보를 포함합니다. 노드와 아크 특징이 부여된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의 ht로 표현되게 됩니다. 공정 노드에는 운송 여부와 공정 상태, 선택 가능한 기계 수, 처리 시간, 운송과 가공의 시작 시점, 남은 공정 수, 작업 완료일에 따른 8개 특징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계 노드는 상태, 남은 처리 시간, 인적 공정 수, 이용률, 로봇 위치의 여부를 총 5가지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아크에서는 이후 공정 처리 시간과 운송 시간, 현재 로봇 적재량의 3가지 특징이 포함되게 됩니다. 즉 단순한 숫자 벡터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징과 연결 구조를 함께 가진 그래프가 강화학습 에이전트의 입력 상태가 됩니다. 다음으로 시간 t의 행동 공간에 현재 남아있는 디스정티 마커 웨이트 행동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웨이트를 선택하게 되면 로봇은 어떤 기계가 가공을 완료하는 다음 이벤트까지 대기하도록 합니다. 모든 아크가 현재 실행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액션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작업이 사용 중인 기계는 운송 목적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로봇의 적재 용량과 필요한 기기의 가용성을 함께 확인하여 실행할 수 없거나 데드락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제거합니다. 따라서 정책 네트워크는 실제로 실행 가능한 행동들만 대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상 함수는 현재 행동으로 시작된 공정의 처리 시간을 피해서 다음 이벤트까지 발생한 모든 기계 유효 시간을 빼는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현재 행동이 가공 시작하는지 안 된 해수나 웨이트 행동이라면 첫 번째 항은 0으로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보상은 가공을 적극적으로 진행시키는 동시에 기기가 놀고 있는 시간을 줄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작업의 전체 처리 시간의 합은 스케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체 기계의 유효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최종 메이크 스팬을 간접적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제한된 DRL 프레임워크의 전체 구조입니다. 먼저 공정 특징과 기계 특징, 아크 특징, 그리고 그래프 연결 구조가 특징 인베딩 네트워크에서 입력되게 됩니다. GNN은 공정과 기계 사이의 복잡한 연결 관계를 반영하며 디스정티브 아크 특징은 운송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인베딩을 여러 층 반복하면서 보다 넓은 범위의 그래프 정보를 각 노드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후 MLP가 후보 행동의 점수를 계산하고 액션 마스크와 서포트 맥스를 통해서 실행 가능한 행동 확률을 생성하게 됩니다. 전체 인베딩 및 정책 네트워크는 PPO를 이용해서 오프라인으로 학습되는 구조입니다. 먼저 기기 노드 인베딩 과정입니다. 각 기계는 자신 특징들뿐만 아니라 해당 기계로 들어오는 공정과 기기에서 나가는 공정 정보를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정 특징인 뮤와 대응되는 인커밍 또는 아웃커밍 아크 특징을 람다로 결합하게 됩니다. 이후 기계와 이후 사이의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소프트 맥스 점결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중요도를 알파로 정교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기계 정보 역시도 셀프 어텐션 형태로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최종적으로 기계 자체의 정보와 인커밍, 아웃커밍, 이후 정보의 중요도를 따라 가중합하여 새로운 기계 인베딩을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계 노드 인베딩을 진행하였으니까 공정 노드 인베딩을 알아볼 텐데 하나의 공정 노드는 총 5가지 정보원을 반영합니다. 동일 작업의 선행 공정과 후행 공정, 인커밍 방향으로 연결된 기계들의 집계 정보, 아웃고잉 방향으로 연결된 기계들의 집계 정보, 그리고 공정 자신들의 특징입니다. 각각의 정보는 서로 다른 MLP를 걸쳐 변환되고 이를 연결한 뒤 통합 MLP를 통해 새로운 공정 인베딩 뮤를 생성하게 됩니다. 기계와 공정 인베딩은 총 L개 층에서 반복적으로 갱신되며 아크의 특징은 반복 중에는 고정됩니다.
따라서 반복이 진행될수록 각 노드는 인접 노드를 넘어서 더 넓은 그래프 문맥을 반영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는 특징 임베딩이 완료되면 최종 공정 임베딩과 기기 임베딩 각각 평균 풀링해서 전체 시스템 상태를 요약한 HT를 생성합니다. 이후 각 후보 행동에 대해서 해당 공정 임베딩, 기기 임베딩, 전체 상태 정보를 연결하여 액터 MLP에 입력합니다. 그 결과 상태 ST에서 각 행동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점수 P가 계산이 되게 되며 실행 불가능한 행동은 액션 마스크를 통해서 해당 점수를 마이너스 무한대 설정해서 최종적으로 서포트 맥스를 적용할 시에 불가능한 행동의 확률은 0이 되도록 하여 실행 해당 선택 불가능한 행동은 아예 선택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음으로 실행 가능한 행동들에 대한 스케줄링 정책 또한 생성이 되게 됩니다. 학습에는 PPO 기반 액터 크리틱 구조를 사용하게 되며 벡터는 MLP W와 현재 상태에서 실행 가능 행동의 확률을 생성하게 되고 크리틱인 MLP 파이에서는 전체 상태를 이용해서 상대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각 인스턴스에서는 GNN으로 상태를 임베딩하고 정체 확률에 따라 행동을 샘플링합니다. 이후 환경에서 행동을 수행하여 다음 상태가 보상받고 ST, AT, RT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구조입니다. 여러 인스턴스에서 경험을 수집한 뒤에 미니 벤치를 추출해서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반복적으로 최적화하게 됩니다. 또한 일정 주기마다 테스트 인스턴스에서 현재 정책의 성능을 평가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실험은 작업수와 기계수가 다른 각각 6개의 생성 사례로 구성됩니다. 작업수는 10개에서 20개, 이 기계수는 5대 또는 10대로 설정하였습니다. 작업별 공정수와 선택 가능한 기계수, 처리 시간의 표에 제시된 균등 분포에서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뮤에서 뮤 1,5면 1에서 5부터 난수 그냥 아무거나 생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기계 사이의 운송 시간은 2로 설정하였다고 하며 적재와 하역 시간은 각각 1로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기본 로봇의 용량은 2입니다. 그래서 최대가 택배 상자 2개만 실을 수 있고 2개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른 기기에 먼저 옮겨두고 하나를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은 배치 사이즈 32와 총 반복해서 1000번으로 진행하여 인베딩 차원은 12, 반복층은 5로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PPO 최적화 에포치는 4로 4이고 매 10번의 반복마다 100개 패스 인스턴스를 통해서 성능을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케이스 1의 예시로 학습 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초기에는 누적 보상의 변동이 크지만 학습이 진행되면 될수록 보상이 증가하고 일정 수준으로 안정화가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이 음수이기 때문에 값이 0에 가까워지는 것이 성능 향상을 의미합니다. 아래 그래프는 테스트 세트의 메이크 스팬으로 초기에는 큰 변동을 보이지만 이후 감소하면서 안정적인 수준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래프는 학습 데이터의 보상뿐만 아니라 별도 테스트 인스턴스에서도 정책 성능이 안정화된다는 경험적 근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단 이 그림은 케이스 1에 대한 대표적 수렴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케이스마다 100개의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평균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제한 방법은 6개 케이스 모두 가장 낮은 평균 메이크 스팬을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아는 first in, first out, shortest process time 이런 4가지 뿐만 아니라 기존의 DRL 방법보다도 평균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제한 방법의 평균 릴레이티브 갭은 모든 케이스에서 1%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갭이 정확히 0은 아닌데 이는 제한 방법이 100개 인스턴스의 평균에서는 가장 우수하지만 모든 개별 인스턴스에서는 항상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0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성능 차이가 우연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페어드 t-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각 인스턴스에서 베이스라인 메이크 스팬에서 제한한 방법의 메이크 스팬을 뺀 페어드 디퍼런스를 계산하였으며 모든 케이스와 모든 비교 방법에서 평균 차이가 양수이고 p-value가 0.05보다 작았습니다. 따라서 생성 사례에서 제한한 방법의 메이크 스팬의 감소는 통계적 유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 8 곱하기 4, 12 곱하기 4 다양한 형태에서도 그 검증을 진행하였는데
이때 제안한 방법은 1.71에서 3.42% 수준의 낮은 갭을 보이며 동일한 문제 설정 내에서 작업 기계 규모가 달라져도 일반화가 가능하다라고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간트 차트인데 케이스 1의 동일 인스턴스에 대해서 SPT와 제한 방법을 비교한 것입니다. 연한 구간, 연한 구간은 가공이 끝난 작업이 해소되지 못하고 기기에 남아있는 블락킹 타임을 의미합니다. SPT에서는 이러한 블락킹 타임 구간이 더 길게 나타나지만 제한 방법은 가공 시간과 로봇 운송을 함께 조정하여 블락킹 타임과 전체 메이크 스팬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래 테이블 7은 의사결정 단계의 폴리시 제너레이션 타임입니다. 제한 방법은 문제의 크기가 커져도 한 번의 행동을 생성하는 데 시간이 모두 0.03초 미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학습 시간이 아니라 학습된 정책의 온라인 추론 시간으로 실시간 의사 결정이 계산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성 요소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거 실험을 하였는데 모델 1에서는 GNN을 제거하고 단순 풀링으로 대체한 것, 모델 2는 기존 연구의 상태 설계를 다른 상태 설계를 사용한 것, 모델 3은 다른 보상 함수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GNN을 제거했을 때가 가장 메이크 스팬이 8%, 18%까지 증가하여 가장 큰 성능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정, 기기, 운송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그래프로 추출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상태와 대체 보상도 성능을 저하시켰으므로 제한한 상태 표현과 보상 설계 역시 효과적인 정책 학습을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성 데이터와 다른 분포에서도 일반화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공개 데이터인 NK와 LA 인스턴스를 유형 로봇셀 문제로 확장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생성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을 추가 파인 튜닝하거나 다시 재학습하는 것 없이 직접적으로 바로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NK 인스턴스에서는 제한 방법이 평균 갭의 0.97%로 가장 우수했습니다. 다만 일부 작고 단순한 NK 인스턴스에서는 규칙적인 기반 방법이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LA 인스턴스에서는 공정당 평균 선택 가능한 기계 수가 다른 E데이터, R데이터, V데이터로 구성되게 되는데 제한 방법은 세 그룹에서 모두 가장 좋은 평균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 다른 규모와 분포에 대한 모델의 적응성을 확인 가능했습니다. 다음은 운송 로봇의 메이크 스팬에 미치는 로봇의 용량이 메이크 스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운송 용량은 로봇이 동시에 운반하거나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최대한 작업 수입니다. 용량이 증가하면 가공이 완료된 작업을 기기에서 더 빠르게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블락킹 타임이 감소하고 전체 메이크 스팬도 줄어듭니다. 그래프에서 가장 큰 개선이 낮은 용량 구간, 특히 용량 2에서 3으로 증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 운송 용량이 확보되게 되면 추가 용량의 한계 효과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방법별 결과가 완전히 단조로운 것은 아니므로 이제 용량 4 이후에는 개선 효과가 약해지는 포화 경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피그 10을 살펴보시면 용량 증가에 따른 블락킹 타임 비율과 트랜스포트 타임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의 용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완료된 작업을 로봇에 더 많이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의 블락킹 비율은 감소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했을 때 그냥 택배 상자가 100개 있다 치면은 100개를 모두 운송 로봇에 그냥 보관해두고 바로바로 처리 기기에 뿌려줄 수 있으니까 이 처리 시간이 확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말로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반면 작업이 로봇이 머무는 비율은 증가하게 됩니다. 테이블 11에서 페어드 T-테스트의 결과 용량 2에서 3, 3에서 4로 증가할 때는 모든 방법의 메이크 스팬의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습니다. 4에서 5 구간에서는 LOR 방법을 제외한 방법도 유의했고 5에서 6 구간에서는 DRL 방법만 유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용량 4 이후에는 추가적인 용량 효과가 방법별로 달라지고 전반적인 포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본 연구는 이제 기기 배정과 로봇의 운송 행동을 하나의 이종 그래프를 통합하여 표현하게 되고 GNN 인베딩과 PPO 정책을 결합한 이벤트 드라이브 스케줄링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액션 마스크를 통해서 실행 불가능하거나 데드락 위반할 수 있는 행동을 제거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모든 생성 사례에서 가장 낮은
평균의 메이크 스팬을 기록하였고 학습하지 않은 문제 크기와 공피 데이터에서도 우수한 일반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각 의사결정의 시간은 0.03초 미만으로 실시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까지도 확인하였고, 다만 본 연구의 범위는 결정적 처리 운송 시간과 한 대의 다중량 로봇 그리고 중간 버퍼가 없는 생산 환경으로 제약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점은 기기의 유연성과 운송 용량, 무버퍼 조약을 함께 고려해서 비교적 현실적인 문제를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기 배정과 운송 과정을 이종 그래프로 명확하게 표현하여 방법론의 구조를 이해하기 쉬웠다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평균 성능뿐만 아니라 페어드 티 테스트를 통해서 개선 효과의 통계적 근거를 같이 제시한 점이 좀 좋았습니다. 반면 처리 시간과 운송 시간이 앞에서 살펴봤듯이 각각 2와 1로 고정되어서 진행했다는 점이 결국에는 실제 기기 1과 기기 3의 거리는 막 더 멀 수 있는데 결국에는 모든 기기와 기기 간의 거리를 동일하게 2로 해서 진행했다는 점이 좀 현실적으로 반영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실제 로봇 세대 운영 실험이었기 때문에 현장 적용성과 예외 사항에 대한 대응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